두 딸이 있었는데 각각 방에서 아니 통제하려면 한꺼번에 뭐라 넣거나 아마 이걸 발견한 경찰은 뭔가 느낌이 오긴 올 거예요. (2015년 1월 6일) 화요일 서초동의 한 아파트는 아침부터 울리는 경찰의 사이렌 소리에 소란스러웠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출동했고 신고된 집을 향해 대원들이 황급히 올라갔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쓰러져 있는 엄마 44살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숨져 있는 상태. 경찰은 이어 집안을 수색했고 작은 방과 안방에서 14살 첫째와 8살 둘째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엔 흉기에 찔린 상흔은 없었고 딸들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목도리와 스카프가 발견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스카프와 목도리로 목이 졸린 채 발견됐고요.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조사됐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벌어진 참혹한 사건. 목도리와 스카프는 숨진 이 씨가 평소 사용하던 물건으로 밝혀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가 집에 있는 스카프와 목도리로 살인을 저지른 것일까? 경찰은 시신의 별다른 저항 흔적을 찾지 못했고 외부 침입 흔적 또한 없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사체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오자 우발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내와 큰딸의 시신에서 수면제로 사용하는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막내딸만 졸피뎀 성분이 나오질 않았어요. 왜 8살 막내딸에게선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것일까? 경찰은 여러 각도에서 수사를 시작하는데 신변을 비관한 엄마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동반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두고 주변 탐문을 조사했습니다. 남편 돈 잘 벌지. 애들 공부 잘하지. 서초동에서도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살지. 자살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번에 보니까 엄마가 맏딸이랑 다정하게 요가 학원 가는 것도 봤는데. 유명 부촌 40평대 자가 아파트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신변을 비관할 이유도 재정적으로 어렵지도 않았던 세 모녀. 게다가 남편은 유명 한의원 재정 담당자로 일하며 고액을 받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가족으로 보였지만 현장에서 의문의 메모가 발견되며 이 가족이 숨겨온 남모를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지난 2015년 서초동에서 일어난 세모녀 사건입니다. 당시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라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한번 그 이면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현장이 말 그대로 한 집안에서 세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굉장히 또 특이한 점이죠. 셋 다 따로 있습니다. 공간이 따로인 공간에서 발견이 됐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고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특별하게 또 이제 저항은이 없었다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엄마는 거실에서 44살이고요. 네. 떨어져 있었고 두 딸이 있었는데 각각 방에서 목도리 스카프 그 쓰던 물건으로 질식돼서 만약에 강도나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 목도리 스카프 쓰지 않겠죠. 그리고 굳이 죽을 이유도 없는 거고 보통 그냥 그랬다고 하면 둔기라든가 왜냐하면 바로 정신을 잃게 만들거나 그리고 문제는 이게 따로따로 있다는 것 때문에 아니 통제하려면 한꺼번에 뭐라 넣거나 아마 이걸 발견한 경찰은 뭔가 느낌이 오긴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문제는 저항 흔적까지도 없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여기서 이제 동반 자살이란 말은 요즘 안 쓰니까 네, 가족 살해요. 자살이요. 네, 이 8살 둘째 딸에게만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안 됐다라는 게 나왔고요. 당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8살이면은 이제 아무래도 소리나 통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비명이나 이런 걸 들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 중에서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었고요. 또 8살 딸에게는 안 나왔지만 또 이 아내하고 첫째 딸에게는 수면제 성분이 또 나왔다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수면제라고 하면은 네. 그냥 먹이기가 쉽지 않아요. 강제로 먹이기가.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먹었다는 거. 14살이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먹었을 수 있는 그게 좀 이게 그러면 너무 비참하고 참혹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여기는 서초동의 아파트예요. 네, 이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름만 대도 금방 아는 거고. 네. 외제차에 40평대. 자가입니다. 그럼 저는 꿈도 못 꾸는 돈. 거기다가
뭐 유명 한의원, 사실 강남에 한의원 한번 가지고 있으면은 꽤 돈 되거든요. 물론 이 사람은 거기 한의사가 아니지만 연봉 1억 원 가까이 당시에 2013년대, 그러니까요. 15년 당시에요. 네. 돈 문제도 아니고 네. 아이들 관계 뭐가 있나? 보면 굉장히 의아한 죽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하죠. 네, 이제 목도리 스카프로 목을 졸라서 죽였다. 이제 액살과 교살이라는 게 있는데, 액살은 말 그대로 이제 손을 네. 이용해서 목을 조르는 것. 교살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목을 조르는 것인데, 이 스카프. 심리적인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액살은 감정이 큰 거죠. 네, 직접 손으로 목을 조르라고 하면요, 눈을 보고 그 앞을 봐야 돼요. 네, 그건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하려고 하면은 그 큰 분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몇 분 동안 목을 누르고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눈을 봐야 되잖아요. 네, 죽어가는 사람. 그래서 액살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둘 사이에 굉장히 큰 관계성과 이 감정선이 있어야 되는데, 교살은 뭐냐, 안 보고 뒤에서 뒤로 할 수도 나가나, 있고. 네. 아니면 그냥 뭐 잡아당기거나 뒤에서. 도구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목도리와 스카프는 부드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쓰이는 이유가 그거죠. 음. 왜냐하면 줄 같은 경우 손이 아프거나 그럴 거거든요. 범인 입장에서.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느낌상으로는 전혀 모르는, 감정이 없거나 아니면 뭐 살인만을 위해서 네. 이런 그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집안에서 이상한 메모가 하나 발견이 되면서 사건이 좀 바뀌는데요. 이후에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서초동의 아파트로 출동한 건 아침 6시 28분경 의문의 남자로부터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 장소는 그 서초동입니다. 신고자가 말한 곳은 부촌으로 불리는 서초동. 그 중에서도 가장 고가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장난 전화일 줄 모른다는 생각도 잠시 출동해보니 실제 집에선 새 모녀가 끔찍한 모습으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상한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천국으로 잘 가렴. 나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게. 알 수 없는 메모를 본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은 살해한 아내와 딸들의 시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죽으려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한 살인자 백전화. 그런데 실제로 사체가 발견되자 경찰은 신고 전화와 현장에 남겨진 메모를 두고 남편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47살의 강씨. 경찰은 강씨의 위치를 추적했고 오전 6시 28분 남편 강씨가 충북 청주에서 신고 전화를 한 후 경북 상주를 거쳐 문경까지 이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경시 농암면 인근 국도를 지나던 농암파출소 소속 순찰차가 강 씨의 차량을 발견하자 도주했고 1km가량 뒤쫓은 끝에 강 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검거했습니다. 강 씨는 순순히 체포에 응했고 체포 당시 옷은 모두 물에 젖은 상태였습니다. 검거 당시 강 씨는 녹색 라운드 티셔츠와 젖은 검은색 운동복 바지 차림이었고 왼쪽 손목에서는 주저흔이 발견됐습니다. 고향인 청주에서 손목에 자해를 시도했던 강 씨. 극단적인 선택이 실패하자 다리에서 뛰어내려 강에 투신했지만 그것마저 실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 강 씨는 왜 아내와 딸들을 살해한 것일까? 경찰은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수면제를 와인에 타서 아내에게 먹이고 아내가 잠들자 파란색 스카프를 이용해서 아내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강 씨. 그렇다면 큰딸의 사체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은 어떻게 된 것일까? 당시 14살인 딸에게 술이라도 먹인 것일까? 목도리를 들고 큰딸 방에 들어갔는데 첫째가 잠에서 깼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를 넣은 물을 배 아픈데 먹는 약이라고 준 뒤에 잠든 큰애를 목도리로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남은 건 8살 막내딸. 심지어 막내의 몸에서는 수면제 성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백 신고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장도 나왔고요. 그리고 청주 남편 고향인데요. 손목에 어떤 상흔도 있었고 몸에 젖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경찰에게 마주쳤을 때는 차를 끌고 도주를 하다가 또 막아 세우니까 또 체포가 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독한 놈이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분석해달라 그러길래 아무리 딸이나 부인이나 하더라도 그건 남이다. 자기를 죽이는 게 쉽겠냐, 남을 죽이는 게 쉽겠냐. 아주 그냥 솔직히 이 동물로서의 인간을 생각해보면 자기 죽이는 건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가족들은 쉽게 잘 한 번에 죽였으면서 네. 자기는 손목도 결국 못 긋고 물 띄어도 못 죽고 그러니까요. 자기는 못 죽이는. 결국은 왜 그러면 가족을 죽인 거냐. 그러니까 지가 죽을 용기도 없으면서 그거는 사실은 그러면은 자기는 살겠다는 거 아니냐.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있냐. 그럼 가족 죽이려고 같이 따라가고 뭐 했다는 건 다 변명 아니냐. 그럼 이 동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과정을 좀 살펴보자면은 아내는 뭐 와인에 타서 잠들자 사망케 했고. 그럼 저거는 그거예요. 부인은 죽는 걸 몰랐어요. 자다가 말 그대로 네. 찔려 죽였죠. 큰딸도 굉장히 끔찍한데요. 자다가 깨서 배 아프다 그러니까 본인 말입니다. 네. 이거 낫는 약이다 그러면서 수면제 든 물을 그렇죠. 먹이고 그래 그다음에 그러면 작은 딸은 어떻게 죽였어요? 작은 딸은 수면제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죽인. 그렇죠. 그럼 이 수면제는 말 그대로 네. 어떤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고통의 경감 이런 부분이랑 전혀 상관없이 아내는 반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맥인. 그렇죠. 그리고 큰딸 똑같은 거예요. 안 네. 죽으려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힘이 세니까 힘이 약한 애는 굳이 내가 안 먹여도 죽일 수 그렇죠. 있으니까 안 먹였던 굉장히 나쁜. 그러니까 이건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네. 동반자살 말도 성립이 그렇죠. 안 되지만 안 네. 되지만 자기가 생각한 동반자살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지. 그렇지만은 이건 아니라는. 말 그대로 살인의 용의성을 위해서 그냥 네, 뭐 그렇죠. 약물 쓰고 도구 선택하고 이렇게 한. 자신의 감정 표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나쁜 놈이다. 이건 자기 감정 풀이밖에 더한 거냐라고 했던 거죠.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죠. 표현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소 지금 이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강 씨가 왜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했는지 수사 상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는 새벽 3시 거실에서 아내를 살해 후 3시 10분쯤 둘째가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목도리로 목을 감아서 1차로 잡아당긴 후에 다시 아내 이 씨를 살해할 때 쓰던 파란색 스카프를 이용해서 2차로 목을 졸라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3시 30분 큰딸을 살해했다는 강 씨. 그렇다면 강 씨는 왜 가족 모두를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일까? 강 씨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그래서 살해했습니다. 명문 사립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건축 설계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한 강 씨. 그 후 강남에 있는 모 한의원에서 재무 담당으로 근무하며 9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부로 서초동의 고가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안정된 삶을 살던 강 씨. 하지만 본인은 보이는 것과 달리 돈에 쪼들렸다고 말했습니다. 한의원 원장이 바뀌면서 저보러 퇴사하라고 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아내한테만 말한 뒤에 퇴사하고 다음 취직 자리를 알아봤는데 나이가 있어서인지 제 취업이 생각처럼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아파트 담보로 5억 원 대출받았습니다. 두 딸에게는 실직 사실을 숨긴 채 대출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보탠 강 씨. 그동안 씀씀이가 있어서인지 그가 건넨 생활비는 월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년간 1억 원가량을 생활비로 쓴 가족. 그래도 빌린 돈 중 남아있는 돈은 4억 원. 부족하지 않은 액수지만 강 씨는 남은 4억 원의 상당수를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집에서 약 1.5km 떨어진 고시원에 머물며 주식 투자에 몰두했습니다. 4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약 2억 7천만 원을 날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려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강 씨. 돈에 쪼들리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지만 이 사건엔 여느 빈곤 범죄와는 다른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5억 원 외에 강 씨에게 다른 빚은 없었습니다. 결국 주식으로 돈을 잃었지만 강 씨 통장에는 집을 담보로 빌린 돈 5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이 아직 남아 있었고 심지어 숨진 아내 통장에는 2억 원이 들어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2015년 시가로 11억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팔면 대출금을 갚고도 아내 돈을 합치면 최소 7억 원에서 10억 원가량 예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펀드나 보험, 예금만 4억에 달했습니다. 생활고라거나 경제적인 빈곤을 말할 수 없는 재산 소유 상황. 그렇다면 도대체 강 씨는 왜 돈이 부족하다며 가족들을 살해한 것일까? 조사가 이어지는 사이 그가 이 사건 전에도 일가족을 살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대를 본인이 주장하는 시간대가 새벽 3시부터 한 명씩 살해한 후에 본인은 이제 5시쯤 집을 나섰고 6시 반쯤에 청주에 도착해서 신고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시간대하고 전체 범행 개요를 어떻게 보실까요?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한 거예요. 뭔가 어떤 주저함이나 이런 거 없이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뒤에 말씀 했지만은 이전에도 비슷한 계획도 있었고 그랬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럼 그 정도로 왜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까? 네. 이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이 풍비박살 날 정도로 재정이 안 좋았겠다. 네. 우리가 재정이 안 좋다는 거 하는 거는 집도 절도 없고 전세 사기 당하고 막 그래서 뭐 빚만 빚만 남고 네. 네.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 주장만 들었을 때 처음에. 네. 네. 근데 실제로 이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그때 얘 도대체 뭐야? 아파트가 11억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나갈 수도 한 5억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었어요. 15년 기준이고요. 지금 당시 그 아파트 26억 이상 그렇죠. 호가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5억을. 네. 전체 그 기에서 한 30% 정도를 대출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돈도 있었어요. 몇 억씩. 부인한테도 현금 매도 있었고. 네. 도대체 얘가 뭐가 그럼 부족하다는 거야, 그럼? 야, 그러지 말고 그 아파트를 팔어라. 팔고 강북에 가서 반 줄여서 그 돈으로 살면 되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야, 너 강남 서초동에서 브랜드 아파트 살던 사람이 애들 데리고 강북에 가서 반 줄인다고 하면 그 자존심이 허락하겠냐? 네. 명문사립대 나왔고 상무까지 지낸 놈이 자기 친구들하고 씀씀이 이 사회관계라는 게 네. 결국 그게 원인이 아니었겠느냐. 왜냐? 씀씀이는 유지하고 싶어. 외부에선 강남 사람 보이고 싶어. 근데 돈은 그만큼 노력할 생각은 안 해. 그리고 허황된 꿈을 꿔서 뭘 하냐면은 주식 투자를 고시원에 들어가서 저는 창업을 하든지 그러니까요. 장사를 사실 뭐 하기도 돈 충분하고 액수는. 그리고 자기는 네. 또 외국의 건축회사에서 상무까지 지냈으면은 아니 그쪽 전공을 살려서 뭘 해야 돼. 인맥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말 그대로 한 방에 쉽게 벌기 위한 주식 투자. 그렇죠. 너무 인생이 허황되고 소비는 그만큼 유지하고 싶은데 네. 자신의 삶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현실성이 너무 없는 허황된 인간이다. 이게 이제 이 가족의 비극, 본인의 비극이죠. 네. 그리고 본인은 그렇다고 쳐도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진술입니다. 당시 이제 아내는 마지막까지의 어떤 이런 본인의 이런 의도와 정황 이런 것들 전혀 몰랐다라는. 모르죠. 네.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는 거야. 혼자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 이렇게 죽인. 그게 말이나 돼요? 만약에 네. 야 저기 여보 내가 이렇게 돼 갖고 하는데 상담을 같이 하든지. 얘기를 하거나 네. 지 생각으로 좀 예전보다 좀 줄여들 거 살고 줄여 살고 쪽팔리고 막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지 생각으로 자기 부인을 죽인 거예요. 네. 자기 큰 딸을 다 죽인 거예요. 아예 돈을 노리는 범죄자면 돈이라는 목적이라도 있는데 얘는 도대체 왜 죽인 거예요?
그게 너무 이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 사건 전에도 이미 또 가족을 살해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대체 무슨 심리로 어떤 일들을 꾸미고 있었는지 조금 더 조사된 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조사에도 강 씨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내가 대출금을 빨리 변제하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돈이 쪼들리니까 무서웠어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 없으면은 우리 가족들도 앞으로 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을 살해하고 저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은 돈은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 장인 장모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강 씨의 부모 및 장인 장모가 모두 암 투병 중이었고 강 씨가 범행 현장에 남긴 유서에도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의 치료비와 요양비로 써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암 투병 중인 건 진료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만 양가 부모님 모두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도 될 수 있을 만큼 양가 부모님의 재정 상태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든 것이 석연치 않은 강 씨의 살해 동기.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고 강 씨 측 변호인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혐의는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시 강 씨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감정을 통해서 강 씨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지 여부를 밝히고 싶습니다. 강 씨의 정신 감정 결과 중증도의 우울증을 앓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강 씨는 범행 전 미리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탈퇴하는 등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강 씨의 변호인은 강 씨가 우울증을 앓으며 충동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는 달랐습니다. 범행 보름 전쯤에 강 씨가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대청호에 빠지려고 마음먹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잠들어 있던 가족들이 대청호 근처에 오자 잠에서 깨는 바람에 포기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가족들을 깨며 살해 계획이 틀어지자 안전하게 살해하기 위해 수면제를 조금씩 구매해 모았다는 강 씨. 그는 경찰 조사 때도 지금도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판단이 옳았다 하기보다는 4명의 동반 자살을 기도해서 만약 저 혼자 죽고 나머지 가족이 살아남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증도의 우울증이 있고 우발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했을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대청호에 이제 같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깨가지고 실패를 하자 이번엔 그렇게는 안 되는구나. 수면제를 조금씩 나눠서 구매를 해서 모아놓고 앞에서 얘기한 시간차를 들여서 한 명 한 명씩 이런 방식으로 죽였다. 이게 확 해서 막 우발적으로 막 차 몰고 이런 느낌하고는 또 다른 많이 거라서. 다르죠. 예. 그 이제 경찰관의 질문에 답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4명이 빠져갖고 네. 나 혼자 죽고 나머지 가족이 살아남는 것보단 낫다고. 아니 그게 낫지. 아니 그 부인이나 딸들은 알아서 살겠지. 재산도 있고. 이 정도 재산이면 잘 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우울증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삶에 대한 기본적인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난 놈이죠. 못난 놈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하면 얘는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쉽게 빠르게 계획해서 가족도 싹싹 죽여버리잖아요. 네. 오히려 이런 애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타인을 죽이며 다니는 애들을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사이코패스 중에 이런 사이코패스 존재한다. 나르시시즘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너무 세갖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나의 부속물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소유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죽고 나머지 가족이 살아남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이 유서 내용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쓰고 나갔는지.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것도 죄송한데 집사람과 애들까지 데리고 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 나가는 시절 다 가고 나서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추한 꼴을 보일 것 같고 혼자 가면 남은 처자식이 더 불행할 삶을 살 것 같아 먼저 보내고 저도 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람과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가는 저는 저승에 가서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걱정, 염려하지 마시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온 고통이 너무나 크네요. 아무 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죄를 짓고 가는 이 못난이, 이 죽일 놈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큰딸아 미안해. 작은딸아 천국으로 잘 가렴. 아빠는 지옥에서 죄값을 치를게. 요소에서 보이는 뭐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너무 큰 자기중심적인 뭐 이게 죄송하다 뭐 죽을 죄다 이건 뭐 다 개소리고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을 진짜 뭐가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네. 추한 꼴을 보일 것 같은데 강남에 40평 사는 사람이 뭐가 추합니까? 예? 이 앞에 이게 이 문장이 시작인 네, 것 같아요. 네. 잘 나가는 시절 다 가고. 그러니까요. 이게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네. 지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20대, 30대 때 리즈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50대, 60 넘어가면은 얼굴도 쭈그러지고 작아지고 힘도 약해. 근데 그만큼 뭐가 생기냐면 인생의 경험이 생기고 뭔가 하면서 삶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중심에서 그때만 과거 향수만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 가족과의 뭔가를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내 행복이 가족 행복이고 내 삶이 가족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뤄놓은 집에 네. 그런 리스트로 아내가 있는 거고 그 리스트에 애들이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집이 무너지면 얘들도 무너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이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가족의 삶이라는 게. 이 사람에 대한 그 좀 특이한 부분이 판결문에 이 사람에 대한 그 심리평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IQ가 150 이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20대 중반에 이미 대학원 졸업을 했고요. 외국계 기업에 바로 취업해서 억대 가까운 연봉 받았고요. 그래서 판결문에는 지적 능력이 매우 높은 피고인으로서는 타인의 평가에 상당히 예민한 상태이며 자신이 원하는 명예나 부 등 목표 성취를 실패한 자신에 대한 분노와 우울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이러한 성취 욕구의 좌절이 자기애적 손상을 초래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경찰이 한 말입니다. 강 씨는 의지가 약하고 자존심이 강해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못하는 등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범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건 완전히 그 자기중심적인 인간이고 그게 자기 자존심으로 됐고 의지가 약하다는 건 조금 뭐냐면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런 형태. 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무릎 꿇을 수도 있고 네.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할 수,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IQ 150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건 문제 해결 능력이지만 이거 사회적 IQ가 떨어지는, 이건 SQ가 떨어지는 인간이. 네. 지적 능력은 높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못 사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 가장 큰 부분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클래스, 강남 사람, 이거 자체에 못 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결국은 이 비극을 초래했을 것이다. 그런 자기애가 그걸 버려야 되는데.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보면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의 재산 가치가 빚을 훨씬 웃돌아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도 전망이 밝지 않고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범행을 설명하고 있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많다. 피해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왜 생을 마감해야 하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숨을 거뒀을 것이며 범행 동기를 알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가장이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와 처의 생명을 함부로 거둘 수 없다.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자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후 유서 작성을 컴퓨터로 정리하고 119에 전화해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냉정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얘는 형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 강이라고 하는 범인은 이건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네. 영원한 강제 노동을 해야 돼요. 얘는 지금까지도 이 범죄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딱 그러시죠. 네. 네. 이건 교화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얘는. 네. 자, 오늘 방송 마치면서요. 판결문 내용을 한번 좀 언급을 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보인 태도나 그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그저 비관하는 데만 천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자기만 아는 놈이에요. 이거 완전 나르시즘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저 잘난 자신의 인생에 도취되어 있느라 가장 소중한 가족의 인생을 보지 않았던 강 씨, 고통 속에서 죽어간 두 딸과 남편의 손에서 죽어간 아내 이 씨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크라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